안녕하세요. AI 페스티벌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AI가 만드는 신약, 미래 신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저는 미국 뉴욕주에 있는 IBM 토마스 J. 왓슨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강승구라고 합니다. 연구소 안에 컴퓨테이셔널 바이오로지 센터에서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생물 분자 시스템에 대한 거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거동이 우리가 인간들이 가지는 질병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그래서 나아가 새로운 약물이나 치료법을 개발하고 또 제한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툴로서 AI나 딥러닝 알고리즘들을 함께 개발하고 응용하는 연구 또한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신약 개발에 관해서 특히 AI나 딥러닝 기술이 신약 개발의 과정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또 그것이 미래의 신약 개발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개괄적인 입장에서 그 배경과 최근의 노력들을 최대한 쉽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약 개발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현재 코비드-19 사태 때문에 더 많이 접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약 개발에 대한 설명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한마디로 신약 개발은 어렵다라는 화두로 시작해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의 현황을 보여주는 숫자를 몇 가지 적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데 평균 약 128개월, 즉 10년 8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비용입니다. 여기 2.6 빌리언 달러라고 썼는데 이것은 동물 실험 이후에 소요되는 비용의 평균치인데요. 이것을 현재 우리나라 환율로 바꿔서 계산해보면 약 3조 원에 해당되는 금액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역시 엄청난 금액이 약 개발에 투자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92%, 이것은 성공률이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실패율입니다. 즉 동물 실험 이후에 임상에서 실패할 확률이 92%, 즉 10개 중 하나만이 최종 승인되고 나머지 9개는 실패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막대한 투자를 하고도 실패할 확률이 여전히 매우 높다는 것이죠. 물론 이 통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신약 개발의 그 비즈니스적인 측면을 이제 부각하여 주고 있지만은 이렇게 어려운 업무를 보여주는 이유가 이따 다루게 될 내용처럼 그 밑에 있는 과학이 사실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전에 여기서 잠시 신약 개발에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나오게 되는지 그 과정들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개발은 목적 자체가 병의 치료이기 때문에 병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의 안전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나의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1단계의 드럭 디스커버리 단계부터 전임상 단계와 또 여러 번의 임상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승인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이 시작되기 전에 실은 이제 하이퍼패스 제너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전 단계까지 포함시켜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각 과정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하이퍼패스 제너레이션의 단계는 쉽게 얘기하면 문제를 세팅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질병이 무엇인지, 또 그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들은 무엇인지, 또 거기에 관계된 단백질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중 가장 유력한 약물의 표적이 되는 단백질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내는 단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단계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질병에 영향을 주는 그 생체 분자들, 인자들이 워낙 많고, 또 그들 사이에 복잡한 인터랙션들을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정보들을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실험을 동반해서 부족한 정보들을 보충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고요. 자,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목적 질병에 대한 이제 생리학적, 병리학적 지식들을 이제 충분히 확보했다. 그리고 병원 치료를 위한 전략적인 계획들이 이제 수립되었다면 이제 그 다음에 비로소 두 번째 단계인 드럭 디스커버리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는 실제 약이 될 분자들을 설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디스커버리라는 말을 쓰는데 이 얘기는 이 이유는 중간에 이 과정의 중간 가운데 중간에 여러 가지 가능한 물질들 중에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질병에 특별히 효능이 있는 질병들을 그 분자들을 걸러내는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디스커버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이제 보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스크리닝뿐만 아니라 스크린돼서 걸러져 나온 분자들을 좀 더 최적화하는 그러한 최적화 단계가 최적화를 통해서 새롭게 디자인하는 단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골라진 분자들은 그 다음 단계인 프리클리니컬 단계에서 여러 가지 분자 단위의 생화학 실험들과 또 세포 단위의 활성 또는 독성을 테스트하는 단계들을 거치고 나가서 여러 단계의 동물 모델을 사용해서 후보 약물들이 얼마만큼 효과를 가지는가 또 독성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물질들이 이제 비로소 사람에게 적용되어서 적용되는 클리니컬 단계, 임상 단계로 불리는 단계로 넘어오게 됩니다. 역시 이때도 물어보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질문은 이것이 사람에게 투여해도 얼마만큼 안전한가에 대한 부분과 또 그 질병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통계적 모델을 거쳐서 시험하고 최종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비로소 시장에 나와서 환자들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고 체계적인 과정 사이에 과연 AI가 들어갈 틈이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답은 예, 예스입니다. 틈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실은 이제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연구된 모든 과정 가운데 AI가 각기 다른 형태로 들어가서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프리클리닉이나 클리니컬 단계에서는 어떤 테스트를 할 것인지 또 어떤 실험 디자인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AI가 도와줄 수도 있겠고 또 나온 결과들을 분석해서 예측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도 역시 AI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이제 문제를 세팅하는 하이퍼테시스 제너레이션이나 또 약물을 발굴하고 또 설계하는 디스커버리 단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툴로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처음 두 가지, 제가 하이퍼테시스 제너레이션 단계와 드럭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간략하게나마 AI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AI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AI가 신약 개발에 이제 왜 필요하고 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자연스러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시스템, 신약 개발이 다루고자 하는 시스템의 성격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약 개발은 어렵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한 과학적인 배경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동시에 AI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 또 힌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중요한 공간, 관련된 공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이올로지컬 스페이스라고 불리는 공간인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약의 목적이자 치료의 대상이 되는 공간, 즉 생물체가 있는 우리가 속한 생물체가 속한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이 공간은 여러 가지 다양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는 생체 분자들이 이제 있는 공간이고 그들이 이제 아주 빽빽하게 들어찬 매우 붐비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바쁘게 움직이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수없이 많은 이제 교류들을 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매우 복잡한 공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공간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실은 생물학과 의학의 주된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이 존재하고 두 번째는 약물이 존재하는 공간, 즉 케미컬 스페이스라고 불리는 공간인데요. 여기는 이제 분자들로 구성된 공간입니다. 자, 이제 분자라 하면은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수와 종류 또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자들을 이제 만들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분자들로 이어진 공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10의 60승이라고 적어놓은 이 숫자는 그 정도의 다양한 유기 분자들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원자들로 만들 수 있는 모든 화합물, 모든 케미컬들이 의 숫자가 아니고 그것은 이 숫자보다 훨씬 큰 숫자고요. 이 숫자들은 이 안에서 우리가 잘 찾으면 우리가 원하는 드럭 물질들, 드럭을 만들 수 있다, 발견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숫자가 이제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지가 감이 잘 안 잡힐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이제 스크리닝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스크리닝 할 때 보통 사용되는 분자의 숫자가 10의 6승에서 10의 8승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의 60승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은 공간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매우 중요한 공간인데 이 둘이 만나서 생기는 공간인 펑셔널 스페이스라는 공간입니다. 이제 약물을 우리가 투여한다는 것은 이 아까 얘기했던 바이올로지컬 스페이스에 케미컬 스페이스가 결합된다.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이제 세계를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이제 펑셔널 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 내에서 약물이 들어가서 이 공간엔 주로 이제 어떤 질문들이 생기냐면 약물이 생체 내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반응을 할 것이냐, 흡수는 어떨 것인지, 또 배출은 어떨 것인지, 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 독성이나 부작용은 어떨 것인지,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에 대한 질문들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조건들마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생기겠죠. 이러한 가능성들이 만들어 놓은 공간이 바로 이 펑셔널 스페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 설계는 이러한 공간들 그리고 이 공간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유기 분자를 찾아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정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런 공간들이 이제 엄청나게 크고 또 매우 복잡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사람이 다 이해하고 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매우 어려운 작업이 아닌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AI나 딥러닝을 통한 분석이나 설계 기법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AI가 시작 개발의 각 과정에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퍼테시스 제너레이션과 드럭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퍼테시스 제너레이션 단계에서는 이 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약물을 개발한다기보다는 약물을 개발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또 그것들을 종합해서 약물 설계를 위한 중요한 전략들을 짜고 또 방향을 설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 과정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런 질병에 대한 원인과 그것의 치료법을 제안하는 이 단계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법은 이제 그림에서도 잠깐 좀 익살스럽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뭐냐면은 소수의 이제 훈련받은 전문가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들이나 이제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각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관련된 문헌들을 조사하고 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여겨지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질병에 대한 모델을 확립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약물 설계의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돌출되는 결론이 전문가들의 개인적인 의견에 의해서 편향되거나 또 각기 다른 의견이 도출될 가능성이 많았고요. 또 사람이 직접 하다 보니까 그 진행 과정도 다소 느리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관련 문헌이 적거나 살펴봐야 될 데이터 양이 적으면은 이 방법도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은 만약에 이제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고 또 그 종류도 다양해지면은 질병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생체 시스템, 생체 분자들 간의 상호 관련성이나 또 상관관계를 밝히기가 그 정도를 밝히기가 매우 이제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바로 여기가 이제 AI가 필요한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AI는 일단 AI 모델들은 방대한 문헌이나 또 관련된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훈련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된 모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은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결고리들을 찾아내거나 또 그것이 질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진지 훨씬 효과적으로 밝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흥미로운 점은 이제 이 AI나 딥러닝 방식은 기존에는 같이 고려할 수 없었던 그런 데이터들, 예를 들면 이제 문헌이나 잘 정리된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우리가 늘 사용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지만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오믹스 데이터들이나 또는 진 익스프레션 데이터, 또 병원 기록이나 또 환자의 개인 습관 이런 그 기존에는 같이 이제 묶이기 힘들었던 그 데이터들이 함께 사용되어서 그 모델을 통합해서 훈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을 예측하고 또 판단하는 측면에서도 보다 입체적이고 또 다각적인 분석과 예측이 이제 가능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 있어하는 신약 설계를 위한 표적 단백질을 발굴하는 과정은 당연히 물론이고 또 생체 분자나 그들이 가지는 네트워크 또 이것들이 이제 질병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를 밝히거나 또 우리가 약을 직접 먹었을 때 투여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질병을 치료해 가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밝히고 또 혹시나 있을 누락된 상관관계, 누락된 관계들이 있다면 그 누락된 관계들을 밝혀서 새로운 실험을 이제 설계하는 그러한 데에도 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관심사는 신약 설계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이러한 그 통합된 모델을 통해서 각각의 이제 개인의 진단이나 또 그것을 통해서 각각의 개인에게 맞는 퍼스널라이즈 메디신을 위한 기술적인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보다 직접적인 분야인데요. AI가 실제로 그 분자 설계에 어떻게 관여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했던 드럭 디스커버리 분야에서 그런 이제 스텝에서 AI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 분야는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관심을 둬야 될 그 두 가지 스페이스가 펑셔널 스페이스와 케미컬 스페이스. 펑셔널 스페이스라면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약물의 성질, 그러니까 우리 그 약물이 우리 몸에 들었을 때 어떠한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약물들이 그 질병의 표적 단백질을 얼마만큼 친화적으로 결합하는가, 또 다른 유사한 체내 단백질들이 있다면 그것들에 비해서 얼마만큼 선택적으로 이제 반응하는가, 또 병의 치료에는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또 부작용은 없는가, 또 이러한 그 질문들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성질들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성질들에서 이런 성질을 부합하는 약물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약물이 얼마만큼 기존에 알려진 그 약물의 특성을 잘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드럭 라이크니스라고 부르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가, 또 얼마만큼 잘 우리 몸에 흡수되고 용해질 수 있는가, 또 합성하기는 화학적으로 합성하기는 용이한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스페이스, 펑셔널 스페이스와 또 케미컬 스페이스 사이에 그 상관관계 그 관계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이제 직접적 다이렉트 디자인이라고 불리는 방법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관심 있어 하는 분자들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관심 있어 하는 분자들에서 그 분자들이 우리가 원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 분자마다 이것이 생체 분자가 반응했을 때 어떤 성질을 가질지를 이제 조사함으로써 이 분자가 적합하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악하는 방법이 보통 이제 출발점이 뭐냐면은 이 분자의 3차원 구조와 또 이것이 반응하게 되는 생체 분자의 3차원적 구조를 가지고 이제 3차원적 가지고 물리적인 모델을 세워요. 물리적인 모델을 세워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것이 이제 뉴턴 방정식을 푼다든지 해서 이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두 분자들이 서로 인터랙션하고 작용하는지 이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모션이나 얼마만큼 오랫동안 이제 안정되게 반응하는 결합을 하는지, 또 얼마만큼 스테이블한 결합 모드를 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또 결합의 세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죠. 근데 이제 이러한 그 시뮬레이션 방법들의 기반이 되는
주된 방법이 주로 이제 피직스 베이스에서 만들어진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정확한 계산이긴 하지만 굉장히 정확한 결과들을 주고 또 분자 단위, 또 원자 단위에서 모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에 가지는 이제 생물학적인 중요성들에 대한 중요한 인사이트들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옛날 방법이 아니고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대부분의 이런 계산들을 위해서는 대용량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슈퍼컴퓨터와 같이 이제 대용량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싸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를 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메커니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기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 약물을 디자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런 방법에서 실제 제약 분야에서는 좀 더 아까 설명드렸던 다이렉트 디자인 방법도 사용하지만은 좀 더 다양한 좀 더 쉬운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서 지금 설명드린 인버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이제 좀 전에는 분자로부터 출발해서 그 성질을 예측하는 이제 다이렉트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그 방법을 사용했는데 만약에 이제 원하는 성질 케미컬 펑셔널 스페이스에서 출발해서 이에 부합되는 분자를 찾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네, 훨씬 쉽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분자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실제 대부분의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식은 이제 인버스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버추얼 스크리닝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스크리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깔때기로 물속에 있는 어떤 건더기를 건져내는 것과 같은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성질을 테스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필터들을 만들고 이게 깔때기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10만에서 100만 개의 각기 다른 케미컬 라이브러리에 있는 분자들을 통과시켜서 원하는 성질의 분자들이 있나 살피고 그래서 그런 성질을 만족시키는 분자들이 있다면 그건 이제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다이렉트 디자인 방법에 비해서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많은 분자들을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고 또 자동화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이 제약 그 비즈니스에서 많이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전통적인 머신러닝 기법들도 함께 결부돼서 이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이제 비교적 빠르게 이제 분자들을 스크린할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많은 분자들을 이제 시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여기는 몇 가지 단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연구에 사용되는 이제 케미컬 라이브러리에 존재하는 분자들만 우리가 걸러낼 수 있다. 약물 물질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제한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이 필터링을 위해서 어떤 정해진 틀에 맞게 이제 분자를 표현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정해진 틀에 맞게 표현하다 보니까 스크리닝을 할 때 내가 이제 예측하고 싶은 그 어떤 성질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딥러닝의 경우는 이런 모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넣어주는 분자의 표현이 상대적으로 매우 유연하고 또 자연스러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특성들을 기계가 배우고 찾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 그 예형을 하기 전에 이 딥러닝에서 이 훈련의 대상이 되는 그 대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신약 관련해서 분자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분자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고 오늘의 마지막 내용으로 그렇지만 중요한 내용인데 그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표현법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것이 전통적인 표현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이제 머신러닝 방식에서 분자의 특성을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각각의 특성들을 분해해서 정해진 규격의 이 벡터, 시리즈의 어떤 숫자들이죠. 숫자들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소위 핑거프린트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우리 손에 있는 지문과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자가 있으면 그 분자들을 각각의 이제 기준과 어떤 룰에 따라서 얘가 어떤 특징들을 가지는지를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핑거프린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분자의 특성을 분해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사람이 정한 기준에 근거해서 정하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전문가라 하더라도 아무리 섬세하게 기준을 정할 하더라도 보통 이게 이제 사이즈가 작지 않고 뭐 1000개, 2000개 이렇게까지도 정하는데 사람이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은 이제 포함되지 않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머신이 보기에는 중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르다 보면 포함되지 않을 확률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분자들이 가지는 또 분자들이 우리가 원하는 성질과 결부돼서 가지는 특성들을 파악하는데 제한이 많이 따르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딥러닝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많이 없고 상당히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표현을 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예들을 잠깐 보여놓는데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저기 여기 1D 1차원이라고 얘기하는 텍스트를 이용한 1차원 표현법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기존의 이 머신 AI에서 자연어 처리 과정 가운데 이제 우리 텍스트를 처리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잘 부합돼서 1차원적 표현법을 통한 그 딥러닝 기법들이 많이 이제 개발되어서 사용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다가 아니고 더 화학 분자에 비슷한 그런 구조, 예를 들면 2차원 구조. 화학 분자는 이제 기본적으로 애톰과 또 애톰과 애톰 사이 본드로 이루어진 이제 그런 그래프조이기 때문에 이 분자를 표현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이 그래프 스트럭처를 사용해서 분자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고요. 이것의 이제 확장으로서 실제 이런 분자들이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단백질, 표적 단백질이 어떻게 붙는지를 같이 포함해서 3차원 구조의 정보를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시간축까지 표현을 하면은 이 분자의 다이나믹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이건 또 약물이 가지는 중요한 특성들에 대한 즉 키네틱스라고 말하는데 얼마만큼 표적이 잘 붙고 떨어지는가 이런 정보들에 대한 예측이나 또 분석도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방법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정보나 또 원자의 정보, 또 구조의 정보 이외에는 사람이 따로 지정인 정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딥러닝을 통해서 사람이 정해주지 않은 여러 가지 물리적, 화학적 성질들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이제 딥러닝이 갖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성질들을, 그러니까 약물과 관련해서 활성이나 독성에 관한 성질들을 같이 첨가해서 훈련을 시키면은 그런 성질에 부합한 분자들을 찾아내는 또 이후에 말하겠지만 디자인해내는 더 아주 스마트한 그런 툴로 사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아주 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것보다 이제 훨씬 유연한 분자 설계 방법을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인버스 디자인 방법으로 버추얼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죠. 여기는 이제 원하는 성질의 분자를 방대한 케미컬 라이브로부터 골라내는 것이 주 목적인 것이 이제 스크리닝이었었는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성질이 있는데 어떤 원하는 성질이 있는데 그 성질에 부합되는 분자를 골라내는 것이 아니고 직접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예, 이제 매우 편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원하는 분자의 특성에서 출발해서 그 특성을 만족시키는 분자를 찾아낸다는 측면에서는 인버스 디자인이고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분자를 골라내는 것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분자를 머신이 알아서 분자를 디자인한다고 해서 특별히 제너러티브 모델링이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특징을 규정짓는 펑셔널 스페이스가 있어요. 스페이스에서 내가 원하는 지점을 출발해서 이제 거기에 맞는 분자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찾는 것이 아니고 그런 특징에 부합되는 분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설계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데 이 기술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머신이 이제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화학 분자들이 가지는 그런 특징들을 잘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제 화학 분자는 이제 메탄이면 메탄, 에탄이면 에탄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이제 불연속적인 세계에 있는 개체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 머신 러닝을 통해서 이제 1.1, 뭐 1.2, 1.4 이제 실수, 연속성 있는 실수와 같은 그러한 표현으로 머신이 그 표현법을 바꿉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법이 바뀌니까 이제 연속적인 이제 그 가상 공간 내에서 이제 수학적으로 훨씬 그 가상 공간을 설치하고 돌아다니기 훨씬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분자를 찾거나 또 새로운 분자들을 설계하기가 이제 매우 용이하게 된다는 아주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또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의 약물로서 원하는 성질들과 같이 결부해서 훈련을 시키면은 그 성질에 부합된 이제 최적화된 분자들을 설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론적인 또 기술적인 토대를 준다는 점들 때문에 아주 신약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개발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 딥러닝 아키텍처 중에서 이제 두드러진 두 가지 아키텍처를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왼쪽에 두 가지가 있는데 왼쪽에 보여드리는 구조가 이제 Variational Autoencoder라고 하는 테크닉이고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구조는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이라고 불리는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먼저 왼쪽에 있는 그 아키텍처는 이 딥러닝 머신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다양한 분자들의 표현으로부터 분자의 특성들을 습득을 하죠. 습득을 한 다음에 이 인코더를 통해서 습득을 한 그 정보들을 이 중간에 레이텐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연속적인 표현 공간으로 분자들의 표현을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표현들을 싹 바꿔요. 코딩하죠. 이렇게 새롭게 이제 표현된 정보가 다시 오른쪽에 보이는 디코더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분자로 다시 이제 재생되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분자로 재생되어 나올 때 왼쪽에 나오는 분자와 똑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왼쪽의 분자와 비슷하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성질을 가지는 새로운 분자로 탄생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가상 공간, 레이텐트 스페이스가 불리는 가상 공간과 가상 공간의 각각의 점들이 우리가 원하는 그 분자의 성질, 약물의 성질과 어떻게 블렌드되는지를 알 수 있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쉽게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성질이 있는 공간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코드를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분자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방식인데 이것은 이제 무작위 노이즈로부터 출발해요. 노이즈로 출발해서 이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임의의 분자를 생성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여기 뭐가 나왔든 그 나온 것을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판별을 합니다. 이게 분자인가 분자가 아닌가 판별을 하죠.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상상하시겠지만 이 노이즈로부터 만든 것이 화학 분자와 비슷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분자가 아닌 것들이 막 나오죠. 근데 이제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이제 실제 분자의 모습과 분자들의 그 구조와 함께 이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와 함께 이제 훈련을 시키면은 나중에는 이 제너레이터가 페이크 분자, 가짜 분자인데 진짜와 비슷한 분자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다 보면 나중에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이게 제너레이터가 발전되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일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진짜 페이크인지 페이크 분자인지 아니면 진짜 분자인지를 모를 정도로 정교한 분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로 이제 새로운 분자를 생성하는 그런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여드리는 이런 이게 기본 구조들인데 이제 기본 구조에 원하는 성질을 이제 찾아갈 수 있는 장치들을 달고 그래서 레이턴 스페이스를 어떻게 이제 스마트하게 설치하게 되면은 훈련에 이제 사용되는 이런 분자들 이외에 다른 성질을 가지는 분자들을 새로운 분자들을 이제 디자인할 수 있는 아주 그러한 중요한 방법을 제안할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사람의 이제 그 선입견 없이 분자를 설계할 수 있는 이제 중요한 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어떤 질병 치료에 약물로서 요구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죠. 근데 그 분자들을 머신이 직접 이해하고 또 찾아내고 또 새로운 문제들을 생성해낼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머신이 직접 신약 후보 물질을 도출해내는, 디자인해내는 그러한 방법을
사람들이 많이 연구하고 또 액티브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현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러한 기술이 보다 이제 안정적으로 확립이 된다면 이제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듯이 이제 신약 개발에 아까 얘기했던 시간이나 비용 또 접근이나 결과에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준비한 발표를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요약하자면 신약 개발에서 AI 기술이 차지하게 될 위상을 신약 개발이 가지는 근본적인 복잡성과 결부시켜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신약 개발에 상징적으로 하는 말 중에 what to make next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다음에 이제 합성할 것이 뭐냐 이런 뜻인데 이건 이제 신약 설계 과정이 워낙 방대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다음에 무엇을 만들 것인지 대답을 선뜻 내놓기가 어렵다라는 반의적인 질문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기에 대한 대답을 딥러닝을 비롯한 인공지능이 기술들이 가까운 미래에 대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